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넥스트를 지향하는 황기선 원장입니다. 2018년도 6월입니다. 벌써 6월 5일이네요. 6월 5일. 하노이 시간 기준 아마 9시 벌써 좀 넘었네요. 오늘 약간 또 역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은 우리 저번 바로 직전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인하대학교 사학과 최병욱 교수님의 논문이었는데 더욱더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더 발견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라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 종족은 현재 정권을 잡은 종족은 메이저 종족은 낑족이죠. 낑족인데 사실은 약 54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종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하여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최 교수님의 논문은 19세기에 이 서구 문명,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를 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여서 논문을 이제 쓰셨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이런 단일 민족 만들기 노력이 프랑스에 의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것이 중단되어 버리죠.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래서 근데 그러한 이제 벌써 한참 오랜 세월이 흘러서 현재 21세기 이르렀는데 베트남이 당 19세기에 추진했던 정책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의 이 모습을, 베트남의 역사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바로 현대 시대인 21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고, 굉장한 이 최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논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집어보십시오. 두 가지 이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이 유한, 또 하나는 일시 동인.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바로 베트남인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고요. 지금 저기 약간 옆에서 잡음이 이제 베트남인들 말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기가 좀 나가갔고요. 전기가 나가는데 며칠째 고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원래 베트남이 이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하려면은 하다못해 전기 하나 나가도, 또는 무슨 인터넷 하나 나가도요, 한 몇 번을 며칠을 반복해서 고쳐도 어쩔 때 되고 어쩔 때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나흘째 전기를 고치고 있는데요. 에어컨에 전기 문제가 있어갖고 계속 옵니다. 며칠째고. 이게 며칠을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의 현재 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특히 AS 요원들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또한 이 베트남인들의 있던 집중해서 일 처리를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강대강하고 그 장면만, 그때 그 시간만 그냥 모면하려고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는 시각, 그런 태도, 일하는 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한번 저도 처음에는 놀랐는데, 지금은 그냥 저도 그러더니 해갖고요. 어디 한번 언제까지 오나 보자. 한 일주일 오겠냐? 한 달 내내 오겠냐? 언젠가는 고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도 그냥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좀 잡음이 들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기는 고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베트남은 사실은 이 베트남인도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낑족은요, 이 주요 낑족은 사실은 이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10세기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1000년이 넘는 중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했죠. 그렇죠? 독립한 이후에 베트남인들도 그 중국으로부터 당한 그 일종의 억울함을 좀 이렇게 좀 해소하고 싶었는지 남한테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아프려 한다듯이 잘 살고 있었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가 참국이라고 해서 참나라, 나라 이름이 참이에요. 참. 거기 이제 지금 다낭 지역, 그 지역에 오랫동안 지배하던 참나라를 멸망시켜 버렸고요. 또 더욱더 거기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크메르인이 캄보디아족이죠. 캄보디아족도 정복하고, 또 17세기부터 중국인들이 베트남에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었죠. 중국인들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흡수하고, 또는 그뿐만 아니라 말레이족, 또 따이게 하여튼간에 베트남이 남쪽을 통일해버립니다. 그래서 18세기경에는요, 사이공, 현재 호치민이죠. 메콩강 지역, 메콩 델타 지역을 전부 차지해버렸습니다. 낑족이. 그래서 맨 밑에 각주 보이시죠? 맨 밑에 각주 1. 현재 베트남은 54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제입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겠습니다. 18세기 무렵 현재의 지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긴 지도가 완성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베트남인 관리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너네 베트남족의 지도가 원래 이렇게 길었어? 남북으로? 이렇게 길잖아요. 굉장히 1000km가 넘습니다. 남북 길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별 생각도 안 하고 원래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논문을 보니까 아니네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현재 이게 남북으로 긴 지도가 완성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남북이 다 각각 여러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이 아마 역사에 대하여 약간은 좀 무지하거나 교육을 덜 받았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큰 관심이 없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최근 전쟁도 치렀었고, 그래서 북베트남이 승리했죠. 남베트남을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은 사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요. 이 10세기부터 18세기 이르는 약 800년 동안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베트남 역사를 볼 때. 그리고 역시 또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인간에는 아직도 호치민 사람들과 사이공 사람들, 호치민 사람들과 하노이 사람들 관계에서는 아직도 상당 부분 적대적이고 서로 이렇게 융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요, 호치민이 살기 좋아요. 호치민이 더 우리 문화하고 비슷하고 더 서구적이고 더 이렇게 좀 오픈마인드되어 있고 사람을 덜 속이고, 그죠? 덜 은큼하고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하노이만 오더라도 다르죠. 정복자들이죠. 태도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역시 이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자이기 때문에, 동북아에 있어서 패권자는 누굽니까? 중국이 1번, 역사적으로 2번이 이제 지금 일본이죠. 그렇듯이 동남아 이 인도차이나에서는 패권자가 베트남입니다. 정복자입니다. 또 다른 정복자 누구죠? 태국이죠. 태국도 만만치 않은 정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차이나에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태국과 베트남은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이해하니까 굉장히 현대를 이해하기가 참 용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은 결국 정복자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정복한 그 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베트남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정책을 어떻게 동일화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것이 이 논문의 최 교수님의 논문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러한 연구는 이제 뭐 프랑스의 학자들로부터 프랑스 식민지대부터도 식민지 지배기로 시대부터도 계속 연구가 되어 왔군요. 네. 여기 맨 밑에 보세요. 그 재미있는 내용이 있네요. 각주 3번에 보면은 베트남인에게 소수민족, 특히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이라고 했는 모이, 당모인가요? 농담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모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베트남인들에게 모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과 사람의 중간에 해당되는 의미였다. 이제 그들을 베트남화시켜 사람으로 짐승의 단계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소수민족들 가끔 보는데요. 특히 제가 라사파의 라오카이 지역에서 1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직접 보면은 소수민족들은 어떤 경우에는요 여전히 맨발을 신고 다니고요 한참 거리를 갔다 맨발을 신고 다닙니다. 신발이 애들은 신발을 좀 신기는 편인데 아주머니들 생활력이 강한 아줌마들 할머니들은 맨발로 많이 다녀요. 아마 돈을 아껴서 자녀들에게 해주려나 봅니다. 근데 이 그 사파 지역의 그 소수민족들인 경우 보면은 되게 똑똑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렇습니까? 교육의 평등한 기회와 또 평등한 직업 선택의 기회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볼 때 어쨌든 베트남인들이 그들을 볼 때는 요즘은 물론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사람과 짐승의 중간 단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흥미롭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러나 이제 연구가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저자께서는 그것에 좀 불만족하지 못하시고 직접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논문이 나왔군요. 네. 최 교수님 훌륭하십니다. 떠이응우엔 지역이 그 서부 고원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안 가봤는데 여기 가서 막 하일랜드 이른바 하일랜드라고 하는 달랏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논문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 써 있는데 여기 그 두 왕의 예를 들었군요. 저 필자는. 그래서 응우엔 왕조의 1대 황제와 2대 황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그 베트남인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 응우엔, 우리도 여기 쓴 발음을 갖다가 제가 한번 흉내내 볼게요. 베트남인 발음을. 응우엔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 이름이 들어간 그 이름을 아직도 베트남인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왕족이야, 예전에 귀족이야, 왕족이야, 아주 그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응우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씨 왕조, 이씨같이 전주 이씨같이 왕의 성이었던 것이죠. 네, 제 친구들도 응우엔 이름 가진 친구들 많고요. 심지어는 제 간호사도 지금은 관뒀는데 예전에 있었던 간호사도 하나 이름이 응우엔이었어요. 재밌죠? 하여간 자, 그래서 이제 그 제1대 황제 1802년부터 1820년 18년밖에 지배를 못했군요. 제1대 자롱 황제는 한이유한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이민족을 이제 지배하였군요. 베트남인이 보기에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시각이 있는데 베트남의 중심에 있고 베트남인이 베트남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은 이민족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중화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또 한족들이 자기네들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시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2대 황제, 그 2대 황제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이름이 민망이에요. 민망 황제는 1820년부터 1841년까지 좀 더 많이 해서 21년간 지배했군요. 이 황제는 일시동인이라는 그러한 그 소수민족 동화 또는 베트남 한민족 운동, 베트남에 뭐 54개가 있든 뭐 몇 개가 있든 모든 민족은 다 낑족을 따라야 된다. 낑족화 시킨다. 한민족, 단일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좀 달라진, 좀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한일 유한 정책. 한일 유한 정책은 첫 번째 황제 그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정책은 상당히 그 포용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정책이라서 여기 보면 낑족과 다른 낑족이 아닌 다른 종족과 서로가 섞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공존하자.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옛날에 이게 바로 로마 정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다른 종족의 문화, 종교, 그 또 나름대로의 자치권은 인정하고 그 외에 그거는 인정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 또 세금 이런 또 중요한 것은 로마가 장악하고 총독을 파견해서 그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팍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정책과 아주 유사한 그런 정책을 제1대 황제가 했고 그 이유는 뭐 당연히 그 당시는 제1대 황제 때는 아직도 정복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죠? 아직도 이 사람은 정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정책을 썼어야 됐죠. 예를 들면은 그 19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메콩강 유역에는 남부죠. 메콩 델타 지역에는 크메르인의 촌락이 많았죠. 근데 베트남인이 자꾸 글로 이제 낑족이 들어가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롱 황제가 거기 베트남이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냥 그 사람 크메르인들을 간섭하지 말고 우리한테 세금만 잘 내고 우리 밑에서 복속돼 있으면은 그들의 문화를 그들끼리 살게 해. 이런 정책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랬을 때 이 첫 번째 황제인 자롱 황제는 자기 자신의 낑족을 한족이라고 했습니다. 한족이라고. 흥미롭습니다. 한족이다. 그 한족이 그 무슨 중국 쪽이라는 뜻이죠. 중국의 문화를 대표한다. 중국인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베트남인들의 그 첫째 황제 자롱 황제의 생각은 우리 베트남이 사실상 그 한 문화를 중국 문화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 당시에 중국 본토는 만주족,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그때 생각하기에는 그 청나라에 대하여는 그건 쌍놈들이다. 야만족들이다. 단지 야만족들이 중국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청나라의 문화는 그거 정통 문화가 아니다. 싸구려 문화다. 오히려 베트남이 진짜 한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 베트남인들의 어떤 그 문화적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동남아 지역의 패권자다. 제2의 중국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 보면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다 베트남의 조공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복당한. 지금도 그렇죠. 그 형태가 지금도 보면은 베트남, 인도차이나에 있어서 라오스는 그 모든 정책 결정을 베트남에 따르고요. 캄보디아도 그 베트남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됩니다. 예, 이런 역사적인 그 맥락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세기 베트남 황제들은요, 그냥 청나라하고 맞먹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오케이, 우리는 대남, 우리도 옥세하고 우리도 황제고, 그죠? 이러한 아주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티에우치 황제는 3대 황제네요. 3대 황제는 얘기하기를 중국식의 두바리, 청나라가 머리를 뒤로 길게 따졌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다 면발이라고 하거나 변발 중국인의 그 변발식, 그죠? 만주식 변발로 바뀐 걸 보고서 되게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야만적이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중국에서 독립한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요, 거의 8, 900년 동안에는 한이 유한의 정책, 즉 로마식 정책에 의하여 베트남을 통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는 느슨한 관계인 거죠. 느슨한 관계. 미얀마 거기 있죠.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 사례를 보면은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죠. 버마인 경우에도 이러한 비슷한 문화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지만은 부족이 다 될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부족인 버마족도 있고, 미얀마에는 샨족도 있고, 그렇죠? 또는 까친족, 카렌족, 찐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것이 일종의 공존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물론 버마족이 지배합니다만은 일정 부분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만달라적 국제 질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일종의 이거는 평화적 공존 상태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황제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베트남인들이 너무나 라오스족이나 크메르족이나 또는 다른 참족이나 이런 민족들을 너무나 가서 참견하는, 너무나 가서 이렇게 심하게 억압하는 것을 오히려 베트남 황제가 막았다는 것이죠. 일종의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재미있는 것은 자롱 황제가 사실 9살 때 말이죠. 고생을 좀 했네요. 어려서는 좀 고생했어요. 왜냐하면은 16세기부터 거의 200년 동안 이 농민 반란이 있었군요. 떠이성이라고 해서 떠이성. 한문으로 하면 서산 농민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1771년에 발발했는데 이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갱도 유명한 거 아시죠? 베트남인들이 한번 폭동을 일으키거나 집단으로 뭉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하거든요. 무섭습니다, 베트남인들이. 그래서 이 선군이, 떠이성군이, 반란군이 남부 베트남의 수도 수원이라는 것은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인데, 수원은 봄춘입니다. 봄춘. 여자 이름에 수원도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춘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후수원에 점령하고 왕족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아주 다행스럽게 살아남은 응우엔 푸가인이라는 사람이 자롱 황제죠. 9살 때부터 도망갔어요. 남쪽 베트남으로 도망가서 이제 혼자 도망 안 가고 이제 신하들이 같이 갔겠죠. 군대 일부하고 군사 일부하고 거기 가서 크면서 거기서 계속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 로마 정책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해서 다양한 민족들을 다
자기 그 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어린 황제가 왕자죠. 왕자가 다시 이제 그 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제1대 황제로 통일 베트남의 제1대 황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은 그의 휘하로 다양한 민족 집단이 포섭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황제이군요. 심지어는 거기 보면은 크메르인은 이제 뭐 캄보디아인입니다. 캄보디아인이 그 응우엔 그 캄보디아인이 그 지휘관이 되기도 하고 중국인이 고위 관리가 되었고 심지어는 프랑스 선교사가 왕자의 스승이 되고 영국인이 해군 성단을 지휘했다. 굉장히 현명하네요. 이렇게 하니까는 결국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참모 구성이 이 어린 왕자로 하여금 제1대 통일 베트남의 황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황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똑같은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번영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인도 포용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그 당시부터도 18세기부터도 사이공을 근거로 지금의 호치민을 근거로 번영을 구가하고 했던 거죠. 지금도 그래서 호치민에 가면은 중국인이 많고요. 제 베트남인 친구들 중에는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베트남인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인들이다. 이렇게 혈통은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서양인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보세요. 프랑스인은 장 바티스트 세노라는 사람은 또 필립 바니에 이런 사람들은 뭐 다 연대장 직위도 받고, 그렇죠? 크메르인이 캄보디아인이 정사품도 받고 그랬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황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 두 번째 황제가 들어서니까 이 아들은 아빠하고 또 입장이 다르죠. 아들은 이 왕자는 새로 황제가 된 2대 황제는 자기 아버지가 이미 통일해 버렸으니까 금수저죠. 이미 아버지가 다 통일해 놨으니까 굳이 이 황제는 그 새로운 황제는 이 민족에 대하여 다른 민족에 대하여 이렇게 뭐 포용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제는 그 강력한 중앙 집권제, 강력한 그 한민족 만들기 운동, 그죠? 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아빠 황제는 웬만하면 그냥 나도 이렇게 각자 살게 해. 내 힘이 좀 다소간 약하더라도 했는데 2대 황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세야 돼. 그러니까 타내 밑으로 들어와. 그죠? 더 이상 너네 독립적인 문화, 종교, 언어까지도 우리가 허용하기 힘들다. 너희들 다 베트남인이 되라. 이런 정책을 바뀐 것입니다. 변화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건 뭐 뻔한 거죠. 뭐 다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국의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어떤 보면은 비슷한 현상입니다. 창업자인 아버지 세대에서는 포용적인 정책을 피고 다양한 어떤 이 참모진을 구성하고 그래서 발전을 일으킨다면은 그것이 재벌이 세습되면서 2대, 3대, 4대로 가면서 금수저 자녀들은 그런 정신을 다소간 잊고 자기의 어떤 그 권력 또 이익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하여튼간에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지금의 한국 경제가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업자만한 그런 아들이 없는 겁니다. 베트남도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때 그 제2대 황제가 그 베트남 나라의 이 정복 이념, 국가 이념으로 내세운 것이 유교입니다. 유교. 조선 왕조가 유교를 내세워서 했듯이 똑같죠. 베트남도 유교를 내세워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 한민족, 전혀 다른 민족인데 말도 틀리고 문화, 종교 다 틀린 민족들을 정복해서 하나의 나라로 강제로 만들었으니까요. 54개 민족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은 1837년에는요. 맨 밑에 보십시오. 1837년에는 캄보디아를 진서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서성이라고 부르고 이제 하나의 베트남의 이제 캄보디아라는 것을 전제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네는 베트남의 진서성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어요. 황제가 말하기를 진서는 캄보디아죠. 진서는 변강의 중지이다. 변두리의 중요한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짐은 일시동인하니 짐은 너희들을 우리 민족화 시킬 것이니 범민이 캄보디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범민들은 한풍은 이제 베트남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한풍에 점차 물들어 균등하게 모두가 왕은 나를 얘기하는 거죠. 짐의 교화 가르침에 젖게 하고자 한다. 짐의 가르침을 따라라. 잔소리 말고 나의 지시에 따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문화에 따르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 여기 한풍이라고 쓴 것이 그 한나라는 자 쓴 거죠. 베트남 문화를 갖다가 중국 문화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진정한 이 한민족의 문화는 베트남이다. 그 당시 이렇게 왕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베트남의 주요 민족인 낑족 외에는 다른 모든 민족은 교화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교화의 대상이다. 네. 하여간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 베트남이 단일 민족화 시키는 것이죠. 단일 민족화. 이것은 이 작업은 19세기에 되어서 이제 거의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 유사한 형태가 하나 있어요. 1428년 수립된 레 왕조, 이 왕조는 사라졌죠. 1787년도에 없어졌군요. 얼마 못 살았어요. 이 4대 성종이 참파나라를 또 참파나라를 멸하고 그 정복자죠. 베트남인들은 다 정복자입니다. 또 라오스 쪽으로 또 크게 영토를 확대했는데 이 성종의 정책도 바로 이 비슷한 정책입니다. 이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냐? 간단합니다. 말 안 듣는 놈들은 일단 다 죽이는 겁니다. 일단 정복하면 일단 대량 사육을 합니다. 싹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민족화 시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성종이 참파를 멸한 후에 많이도 죽였네요. 그 당시엔 인구도 많지 않았을 텐데 4만여 명을 참수하고 3만여 명을 사로잡았다. 또 왕과 왕족들은 질질질질 끌고 갔다. 이땐 다 이랬죠. 이때 이러한 정책이 바로 이제 뭐랄까 베트남의 어떤 이제 이 패권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학자시니까 뭐 이렇게 참세요. 왜 도대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베트남인들이 그 당시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갑자기 전엔 안 그러다가 다른 민족들을 다 베트남화 시키려고 했느냐, 그런 학문적인 이유를 찾으시는데요. 그건 이제 학자의 할 일이라고 보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더 봐서
뭐 그거야 뭐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죠. 간단해서 정복했으면 한번 아버지가 정복했으면 대대로 그 다음부터는 자손 대대로 계속 정복시키려면은 문화가 같아야 되고 문화적으로 동질화 시켜야만 우리나라 사람을 같이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태국 그 캄보디아를 어떻게 정복하고 캄보디아를 어떻게 이런 정책을 통해서 했느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캄보디아가 역사적으로 내내 태국 지금 타일랜드에서 시달림을 당했었어요. 캄보디아가 보면은 뭐 태국도 굉장히 전쟁 민족이죠. 태국은 한 번도 전쟁 외세 침입을 받지 않았을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도 자부할 정도로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오죽하면은 옹박 영화 있죠. 옹박 그 싸우는 거 이름 뭡니까? 그거 특별한 무술 있잖아요. 무에타이 무술 같은 거 보면은 쌀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캄보디아가 태국의 밥이었어요. 밥. 여기서 이제는 왕 이름이 짠왕이었는데 앙짠왕이 태국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이공으로 도망쳤고, 그러니까 베트남군은 앙짠왕을 호위하고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항상 베트남이 군이 들어가서 태국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더랬죠. 이때부터도 보면은 계속 태국하고 베트남은 앙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앙숙이 앙숙. 네. 근데 이제 이 앙짠왕이 아들이 없었는데 죽고 나니까 둘째 딸인가 첫째 딸인가가 이제 왕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는 여왕도 여왕 앉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이때부터도 사실은 이 베트남의 볼 때는 캄보디아는 그냥 우리 속국이다. 이렇게 이제 취했던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 이제 야만적인 캄보디아를 우리와 같아져야 된다. 짐승 같은 캄보디아를 베트남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언어까지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재밌는 거는요. 보세요. 이렇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거는 아마 지금도 이런 생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도. 만약 한인이 여기서 말하는 한인은 베트남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이걸 이렇게 읽으면요, 이러한 여기 있는 문장을 이게 황제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그냥 보면은 만약 한인이 번자라는 거는 캄보디아 문자예요. 문자를 먼저 배운다면 그것은 이거 아니다. 이거 정책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한인을 중국인이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만약 중국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 한인은 중국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크메르인 캄보디아인으로 하여금 한자를 배우도록 해라. 한자. 그렇죠? 그 당시에도 베트남에는 문자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한자를 썼죠. 중국 한자를. 하여튼 이렇게 이제 문화를 갖다가 이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옷도 바꾸게 하고 베트남 옷을 입히는 겁니다. 손으로 먹지 마라. 야만스럽게. 젓가락을 먹어라. 젓가락질을 해라. 젓가락질도 사실 중국에서 온 것이죠. 이러한 우월의식, 여기 보세요. 베트남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 우월의식. 이것은 그 당시 인도 차이나에서는 굉장히 베트남이 사명감을 나름대로 어떤 문명화의 사명을 가지고 베트남인들이 다른 민족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쉬운 점은 조만 곧
베트남이 이 서구 어떤 열강, 특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것은 뭐를 연상시키냐면은 그 장자, 중국의 장자의 그 얘기가 하나 있죠. 얘기를 보면은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벌레를 이렇게 사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사마귀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마귀 뒤에는 새 하나가, 조그만 참새 하나가 이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귀는 자기 앞에 있는 벌레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뒤에 있는 새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장자에 써 있는 표현을 제가 얼핏 기억하게 됐는데 이 사마귀가 바로 그 당시 베트남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귀가 이 베트남이 다른 민족을 갖다 이렇게 교화시키고 어떻게 정복하려는 그런 뒤에는 실제로는 이 프랑스 같은 열강이 또 베트남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19세기의 베트남은 이렇게 공동체 베트남적, 이제는 진짜 베트남적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거의 형성되었던 것이죠. 한민족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월의식, 문화적인 자부심, 또 그 문화적인 자부심은 그 강력한 군사력의 뒷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강력한 군사력. 네. 민족 문화가 아주 발전했죠. 그 당시에는 이 만주인에 있는 청나라는 베트남이 반복해 말씀드린 겁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청나라 정도는 이거는 쌍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 비슷한 또입니다. 그 당시에 또 우연해질까 태국도 역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해서 라오스를 또 정복하고 캄보디아를 막 또 먹으려고 그러고 해서 베트남과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단한 경쟁 상대이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른 민족들을 동화시켰느냐?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귀족 자제들을 불러들여서 베트남 학교에서 교육시키기. 일종의 벌모죠. 벌모 교육. 또 하나는 베트남인 선생님들이, 관리들이 이민족에, 옆에 있는 나라들 이민족에 가서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치는 거. 그렇죠? 또는 섞여 살게 하는 거. 섞여 살다 보면 애들이 나오겠죠? 그죠? 애들이 나오면은 그건 베트남인입니다. 이민족의 애들이 아닌 것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또는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도 방법이고요. 당연히 군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보면 여기 민망 황제 시기에는요. 범죄자들을 캄보디아로 보내 살게 했군요. 이건 좀 치사한 방법이네요. 그죠? 네, 하여간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인을 이제 무시하게 되니까 청나라를 중국인들도 역시 전과는 다르게 동화의 대상으로 봐서 중국인들 너네 지저분하게 변발하고 다니지 말고 너네 이제 전과는 다르게 대답하는 것이죠. 교육도 국제적인 무역도 금지시키고 또 이제 벼슬도 안 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뀐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베트남인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 중국인은 여기 베트남 땅에서 산 지가 벌써 몇백 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의 변화에 의해서는 입장이 달라지면은 중국인은 갑자기 괄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그 베트남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한국인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타산지석 삼아서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한국인이 어떤 여기서 그 환대를 받고 그 좋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또 우리가 필요 없어질 경우에는 한인들이 또 과시를 받고 쫓겨나고 이러한 그 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인은 베트남 낑족의 어떤 이민족에 대한 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서양인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인도 일시동인의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서양인의 경우에는 뭐 쉽죠. 여기도 이게 하노이 이렇게 보면은 호치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많은 외국인들은, 서양인들은 그 베트남 여자들을 데리고 살아요. 같이 살아요. 결혼도 하고 동거도 하고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 베트남인들 생각에서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혀. 오히려 그 일시동인, 그 두 번째 황제의 그 중요한 정책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외국인이 네가 뭐 어떻더라도 여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애 낳으면은 그 애는 베트남인이니까, 이것은 그 베트남인 시각으로 볼 때는 외국인을 베트남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인들이 참 그 한국인들하고는 다르게 그 종주국, 패권국, 이 패권국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패권국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우리 한국 여자하고 막 동거도 하고 막 바람도 피고 막 이 여자 저자 찝쩍거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걸 갖다가 아직도 그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차별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뭐 다민족 뭐 가족 뭐 다민족 문화 이렇게 좀 추구하고 있는 건 있으나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베트남인들은 그런 게 우리보다는 훨씬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느끼는 점은 저희 같은 한국인에게 또 베트남 여자를 권합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기 베트남, 예를 들면 베트남 장관급 그 고위 관료죠. 전직 장관급 고위 관료가 저한테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닥터 황, 너는 닥터 잔, 너는 베트남인 여자 또 하나 이렇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하나 또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농담 섞인 말을 계속 몇 번 반복합니다. 권하는 것이죠, 베트남 여자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제가 그래도 쓸모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쓸모 있어 보이죠? 그러면은 그 고위직 장관이니까 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네 전통 역사상 쎄만한 외국인은 자기네 베트남인화 시키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베트남 여자를 권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베트남인이 될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인들이 인도차에서는 대국이다, 대국. 우리는 소국이 아니라 대국이다. 이러한 종주국이다. 인도차에서 아마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때부터도 17, 18세기, 19세기 때부터도 벌써 서양인은 여기 베트남 여성들과 많이 같이 살면서 베트남인화되었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베트남인이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 베트남인들 중에 눈에 띄는 미인들, 눈에 확 띄는 미인들이 있는데 피부색도 다르고 키도 틀리고 몸매도 틀리고 얼굴 생김도 틀리고, 이러한 상당수들은 바로 이러한 서양인들과의 혼혈들이 자손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거 마지막 있네요.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는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캄보디아 왕이 죽으면 캄보디아 왕의 위패를 베트남 수도에다 두고 베트남은 베트남식으로 제사드리겠군요. 그러니까는 그 캄보디아 왕들이 이제 뭐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죽고 나니까 왕이 그 전혀 그 모르는 언어로 베트남 언어로 막 제사를 지내고 베트남 음식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돌아가신 왕이 이건 도대체 되게 불경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같은 문화로 만들려고 했다. 캄보디아를 그냥 베트남인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머리 볼까요? 네, 딱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떡하네. 결국은 베트남은 그 아버지 황제인 그 정책을 통하여 그 정복하고 그 이후에는 아들 황제 정책을 통하여 베트남한테 베트남화 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현재는 그 하나의 베트남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하나의 베트남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베트남도 동포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21세기 초반부터는 이제 우리 한 동포다. 54개의 민족이 하나다. 이런 표현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는 참고문헌 나오고요. 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결론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제 의견을 드리면은 제 의견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베트남인들은 역사적인 걸 볼 때도 굉장히 그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다. 첫째. 그리고 패권국이다. 또 다른 제2의 중국이다. 그러면서 높은 문화적 자부심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지금은 이제 한국인이 또 외국인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다 포함하여서 이민족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그 베트남화 시키려는 물론 그들의 이민족의 높은 문화적 어떤 경제적인 기술적인 것들을 받아들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민족들은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키려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는 베트남인들은 자기 베트남을 이 지역에 있어 인도차이나 지역에 있어서는 여기가 중심이고 베트남이 중심이다. 결과적으로는 베트남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문화적 자부심, 역사적 인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제가 막연하게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점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일까? 왜 베트남인들은 약속 같은 걸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럴까? 계약서를 써도 왜 또 깨려고 그럴까?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또 이렇게 막 달라들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왜 또 거꾸로 이렇게 그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그럴까? 그죠? 이러한 점. 또 베트남인들은 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자기네 아리따운 젊은 여성들을 왜 권할까? 젊은 여성들이 외국인과 자유롭게 지내는 것을 왜 막지 않고 오히려 오케이 that's okay 그렇게 지내라고 할까? 그 이유는 우리 그 한민족과는 다른 생각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그 논문을 통하여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비디오를 오늘 보는 분들도 아마 베트남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거 보고 하고 깨달을 것이고요. 베트남의 문화를 별로 접해보지 못하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 이 재밌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실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걸 이해하시는 점이 베트남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